얘들 안녕. 좋아, 반갑다. 역사 시간이야. 정말 오랜만에 만난다. 그지? 2021년도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찍는 강의 영상인 것 같아.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2021년이긴 하지만 사실 아직 2020학년도가 안 끝났잖아. 그지? 그래서 2020학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2021년에 새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을 해보다가 한번 세계사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좀 그런 수업을 준비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세계사를 한 번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고대부터 근대까지 틀을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뭐 대부분 1번 아니면 2번일 거야. 선생님이랑 같이 1년 동안 공부를 했던 예비 중3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랑 같이 2년 동안 공부를 했던 예비 고1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주로 듣겠지. 근데 이 친구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1년이랑 2년 열심히 수업을 들은 거는 맞아. 선생님도 열심히 강의를 했고 여러분도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따라와 줬어.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상 세계사라고 했을 때 딱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또 선생님 수업을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 중에 고등학생들도 있거든. 고등학생들도 뭔가 세계사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서 선생님 같이 조그만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는 거겠지. 그리고 또 학생들 말고 일반인들도 있단 말이야.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세계사 강의를 듣다 보면은 나도 올해에는 한번 세계사를 좀 공부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 이런 3번이랑 4번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막상 사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잘 안 오기 마련이야.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1, 2, 3, 4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한번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사실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한국사랑 세계사를 놓고 어떤 게 더 자신 있냐, 어떤 거에 좀 더 잘 아느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한국사를 세계사보다 쉽게 느껴. 이거는 우리가 한국사를 세계사보다 좀 더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도 있지만 선생님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한국사는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의 일관된 틀을 갖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 고려조선, 일제강점기, 그리고 우리가 광복을 맞고 2021년 현대까지 거슬러 오르는 흐름, 이런 일관된 하나의 틀을 머릿속에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에 갖고 있는 이런 시간축에 있는 틀에다가 그것을 넣음으로써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세계사에 대해서는 그런 틀을 갖고 있지가 않아.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 예를 들어서 유럽사, 서양사, 그다음에 동아시아사,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미국,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등등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일관된 틀을 갖기가 어려워. 사실 교과서에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을 넘나드는 구성을 취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일 옛날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 순서대로 구성되는 거야. 시간 순서대로 구성되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지역을 넘나들면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아마 어떠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지역의 내용을 한 번에 아우르면서 역사적으로 훑어라 라는 교과서 지필진들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구성이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는데 조금 어렵게 다가갈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세계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지역을 나누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그래서 크게 세계사를 서양사, 그리고 동양사, 그리고 그 이외에 해당되는 기타사, 기타라는 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여러 나라의 역사 이 정도로 해도 좋아. 서양사랑 동양사 그리고 여러 나라의 역사 정도로 분류를 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이 모든 내용들을 다룰 순 없으니까 동양사랑 다른 나라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간에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우리가 세계사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서양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양사의 역사를 한 번에 정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서양사, 세계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한번 공유를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세계사에 대해서 잘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배경 지식이 은근 많아요. 선생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 우리 일단 4대 문명은 전부 다 잘 알잖아. 들어본 적 있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문명, 이렇게 뭐 4개의 큰 강이 있고 거기 그 유역에서 농사가 발달하게 되고 4대 문명이 꽃피어졌다. 이런 내용들 역사책 처음 펴면 나오는 부분들,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선생님 수학을 잘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 수학책에 보면은 수학책 앞부분에 집합이랑 명제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어. 아마 요새는 그 순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수학을 못하니까 맨 앞부분에 있는 거는 엄청 열심히 해서 손때가 이렇게 막 까맣게 탔는데 그 책 뒷부분으로 가면은 책이 조금 막 하얗고 그랬어. 그것처럼 역사를 잘 못하고 많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4대 문명, 뭐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이런 거 나오는 데까지는 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자, 4대 문명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 우리 그리스, 로마 이런 거는 들어봤어. 그래서 뭐 그리스 하면 이런 건물 있고, 그리스 배울 때 뭐 스파르타 잘 모르지만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로마 배울 때 뭐 로마의 내용에서 뭐 사람 많이 나오는데 막 그라쿠스 형제 뭐 이런 사람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 어쨌든 로마 이렇게 생긴 사람들 있고, 뭐 콜로세움 나오는 거. 그래서 맞아, 그리스랑 로마 있었는데 되게 옛날에 그리스랑 로마라는 나라도 배워본 적이 있어. 이 정도는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충분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랑 로마 이후에 역사의 공백 상태가 찾아와. 그리스랑 로마 이후에 뭐 배웠지? 뭐 기억이 아마 잘 안 나는 분들이 많을 거야. 그런데 그리스랑 로마 이후에 쭉쭉 생각을 해보다 보면 십자군 전쟁 뭔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십자군 전쟁은 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십자군 전쟁이니까 십자가가 관련돼 있겠지. 그리고 종교랑 관련돼 있을 거야. 그래서 십자군 전쟁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십자군 전쟁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또 2020년에 코로나 사태랑 또 연관이 지어지면서 머릿속에서 옛날에 흑사병 배웠던 것 같은데, 흑사병이란 것도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쭉쭉 오다가 보통 이때부터 뭐 시간의 전후 관계가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흑사병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 뭔가 모나리자, 미켈란젤로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근데 헷갈려. 왜냐면은 이거 모나리자랑 이거 미켈란젤로 이거 미술 시간에 배웠던 건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건가? 이거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구텐베르크 활판 인쇄술. 이거 활판 인쇄술 한 거 보면은 미술 시간은 아니고 역사 시간인 것 같은데. 이거 르네상스거든요. 근데 뭐 르네상스, 모나리자, 미켈란젤로, 구텐베르크 이런 사람 들어봤지만 그게 어디에 위치하는지, 내가 이거를 왜 배웠는지, 무슨 시간에 배웠는지 이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지. 그냥 그런 것도 있었나 보다 정도의 배경 지식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뒤에 또 정신을 잃고 막 머릿속을 헤매다 보면은 뭔가 머릿속에 이런 사람들도 기억나.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 짐은 국가와 결혼하였다. 내가 곧 국가다. 태양왕. 뭐 이런 사람들, 영국 사람이랑 프랑스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 분명히 배웠어. 근데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배웠어.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보다 많은 개념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는 비교적 우리가 심리적으로 가까운 시대의 역사라고 느끼는 사건들이 기억이 나게 될 텐데, 뭐 혁명 이런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느 나라에서 혁명이 있었는지, 그 혁명이 뭐 왜 일어났는지, 그 혁명의 뭐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혁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시민들이 막 습격하고 막 왕 목 자르고, 그리고 그 와중에 뭔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언제 등장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쯤 가면은 뭐 이미 뭐 뇌는 포화 상태지. 그죠?
되게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시간 순서가 잘 전개가 안 되면서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잘 모르고 이거를 짜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보는 뭐 삼국 협상, 갑자기 삼국 동맹 이런 거 나와서 뭐 얘네들이 편먹고 막 갑자기 둘이서 뭐 싸웠다. 그래서 뭐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뭐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현행 교육 과정에서 교과서를 끝까지 나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많은 수업들에서 물론 선생님은 작년에 다 했지만 많은 수업들에서 이 세계대전 파트까지 나가지 못하고 수업이 그 전에 종료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다가 하다가 수업이 끝나버리고 세계사 수업이 그냥 종결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기 선생님이 지금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인가? 8개를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 8개를 다 한 번도 못 들어봤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학생들 포함, 일반인들 포함해서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배경 지식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세계사를 많이 들어보기는 했어. 그런데 그 배경 지식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배경 지식을 하나의 틀을 잡아서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머릿속에 얼개를 짜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사를 공부를 할 때 정해져 있는 우리나라 범위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왕조가 바뀌었던 것이기 때문에 일관된 틀을 갖기가 좋았지만 세계사는 그러기가 어려운 게 나라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한국만 하는 거 아니라 아시아로 확대를 하더라도 보통 중국, 대한민국, 일본 정도인데 유럽, 서양서로 와버리면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뭐 이탈리아 나라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갖고 가기가 어려워요. 나라 중심으로 정리를 했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도 역사적으로 너무 달라.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이나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틀이 크게 안 바뀌고 중국 안에서 왕조가 바뀌어가고 한국 안에서 왕조가 바뀌어가고 일본 안에서 정권이 바뀌어가고 이런 느낌인데 이 서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랑 옛날 모양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나라 중심으로 가져가는 기존의 머리 시스템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틀을 갖고 가야 되냐? 역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가는 틀을 일단은 머릿속에 하나를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대, 중세, 근대로 일단 머릿속에 넣고 갈게요. 엄밀한 이야기는 아니고 대충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을 때 고대는 먼 옛날, 그리고 근대는 비교적 최근 옛날, 그리고 중세는 그 중간 어디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떤 기준을 놓고 분류를 하나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고대는 500년 전, 그리고 근대는 1500년 이후, 그리고 중세는 그 사이 한 500년에서 1500년 정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크게 일반적인 교양 수준에서는 무리가 없습니다. 딱 엄밀하게 500년부터 고대고 중세 이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역사 공부할 때 연도 외우는 게 제일 어려우니까 연도를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500, 1500 이후 이 정도로 구별을 하면은 뭐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거에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대랑 중세랑 근대라는 걸 머릿속에 넣었으면 각각 고대와 중세와 근대의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고대에는 무엇이 있냐면 고대 그리스 들어봤을 거예요. 고대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 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 비교적 최근의 나라 역사니까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이런 나라들 비교적 나라 이름이 명확합니다. 고대랑 근대, 지금 중세 말고 고대랑 근대 같은 경우에는 나라 이름이 명확한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뭔가 국가의 개념들이 고대랑 근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는 조금 다른 게 중세는 사실 뭐 어느 나라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 얘기들이 서양 중세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군 전쟁, 흑사병, 그다음에 뭐 모나리자 이런 얘기 아까 했을 때 그게 뭔가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어느 나라 얘기인지 모르겠는 이유가 서양 중세사에서는 특별히 어느 나라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세의 일반적인 역사적인 틀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기존의 나라랑 역사를 대칭하는 방식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를 거쳐서 가는데 고대에는 고대 국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뭐 그리스, 로마 이런 느낌의 국가가 있고 근데 그러한 국가들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지방 분권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로 쪼개서 정신이 없다가 나중에 근대쯤 왔을 때 우리가 아는 국가의 느낌으로 다시 하나로 합쳐진다 라고 하는 흐름에 대한 이미지, 막 외울 필요 없어요.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가는 것만으로도 역사를 이해하는 틀이 되게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중세는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중세는 이상하게 쪼개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쪼개져 있는 찐 중세, 진짜 중세. 지방에 쪼개져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기독교 중심 세계였던 진짜 중세와 이게 어느 날 뿅 하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세가 변화하는 시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 국가가 등장하고 크리스트교가 점점 내려오는 이 두 개의 시기로 중세를 나눠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서양의 역사는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로 넘어오는데 고대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찐 중세가 있고 중세가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가로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대부터 각각의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쉽죠. 고대는 그리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는 이쪽 동네에 보면은 확대를 해보면은 원래 이렇게 있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부터 문명이 시작됐대. 이거 몰라도 돼.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뭐 미노타우루스, 크노소스 궁, 미궁. 그래가지고 여기에 사람의 몸과 뭐 소의 머리를 한 미노타우루스가 있고 뭐 테세우스가 이거를 죽이러 가고 그 다음에 뭐 이 미궁을 설계했던 뭐 다이달루스와 그의 아들 다이달루스 몰라도 이카루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카루스 이런 건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배우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서양 문명이 최초에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이 그리스 발칸반도 아래에 있는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데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다. 이런 신화가 있었다. 이런 내용 배우는 게 그리스 처음에 딱 배우면 앞부분에 그런 내용 배워. 그리고 나서 배우는 게 이 원래는 여기 애들이 잘 나가는데 이 잘 나가는 애들을 그리스 애들이 이겼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리스 문명이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도시국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의 도시국가 우리 뭐 잘 모르지만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는 뭔가 민주적으로 정치를 했다. 근데 스파르타는 싸움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는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뭐 아테네, 스파르타 이런 거 배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랑 스파르타가 있는 동네에 이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있는 이 그리스 동네에 쳐들어오는 애가 있으니 바로 동쪽에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뭐 쳐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부른다. 그 페르시아 전쟁에 관련된 영화로 영화 300이 있다. 미성년자 관람 불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의 뭐 승리를 뭐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여기서 유래되었다. 뭐 병사가 여기 있다가 그리스가 이겼어요라고 이제 아테네까지 뛰어가는 그거를 뭐 본받아서 마라톤이 생겼다. 뭐 이런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고대 앞부분에 있는 그리스 파트에 다 들어가는 거야. 뭐 이카루스, 뭐 스파르타, 뭐 이런 거랑 뭐 마라톤 뛰고 이런 내용들 들어봤던 내용들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승리를 하고 페르시아를 물리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둘이 승리하고 나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 국가였던 아테네랑 스파르타가 지들끼리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지들끼리 싸운다. 이걸 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오늘은 그냥 흐름 잡는 거니까 알 필요 없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후에 지들끼리 싸우다가 멸망하는데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그때 등장하는 게 자연스럽게 흐름으로 등장하는 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아마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배웠을 텐데 요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라고 부르더라고.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래서 여기 기존에 이 정도 땅이 있었던 그리스 땅을 넘어서 그리스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거야. 그래서 뭐 문화 이런 것도 배우는데 흐름이니까 자세하게 알 필요 없고. 그리스를 멸망시켰던 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면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분열됐을 때 그 분열된 나라들을 점령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고대의 그 다음번에 배우는 로마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큰 로마 제국. 그러니까 순서가 다 있는 거야. 처음에 그리스 배우는 이유는 서양의 문명의 시작이 여기 그리스 아래에 있는 크레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먼저 배우고, 얘를 이긴 애들이 그리스였기 때문에 그리스 반도를 배우고, 근데 그리스를 멸망시킨 게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니까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배우고,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멸망시켰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분열되고 나서 여기를 다 통합하는 게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마를 배우는 겁니다. 흐름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랑 로마를 고대에 배운 이유가 있는 거야. 자, 보게 되면은 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큰 대제국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한 시간에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공화정 로마, 그리고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 로마, 이런 순서대로 보통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직 종교 한 개도 안 배웠잖아요. 근데 세계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종교가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종교인 크리스트교가 이때 성립한다. 로마 때 크리스트교가 성립하고 로마의 종교로 인정받으면서 세계 종교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 정도를 로마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세계사에서 크게 고대 시대에 배우는 내용을 다 정리를 한 거야. 고대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전부 다 우리가 뭔가 갖고 있는 어떠한 고대의 국가, 그런 이미지에 잘 부합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나라랑 역사랑 이렇게 1대1로 매치가 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 시스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배경 지식할 때 고대 로마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공유를 하고 있었던 거야. 이 뒤부터 뭔가 헷갈리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고대 이야기를 배웠고, 이 고대가 언제 끝나냐면 보통 고대랑 중세를 나누는 기준은 로마가 멸망하는 걸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할 때 고대 이후에 시작되는 중세 시대는 진짜 중세, 지방 분권적인 진짜 중세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로 넘어가는 중세에서 근대로 변화하는 과정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자, 중세는 어떤 내용이 있냐? 중세의 시작이라 하면 곧 로마의 멸망이고, 로마의 멸망은 무엇이냐면은 게르만족이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민족들이 원래 로마가 있던 곳에 이렇게 쳐들어와서 로마를 전부 다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고대가 끝나고 중세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게르만족이 쳐들어왔는데 다 알 필요 없고, 이 게르만족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알아야 되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프랑크 왕국입니다. 아니, 이 게르만족 여기 보면은 나라가 엄청 많아요. 지우개. 나 지워본 거야. 이거 지워보면은 뭐 나라 엄청 많은데 이 중에 우리가 이름 들어본 나라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 유트, 뭐 부르근드, 반달, 뭐 고트 이런 거 별로 안 유명해. 근데 프랑크는 뭔가 우리 익숙하잖아. 프랑스 비슷하잖아. 그죠? 그래서 프랑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프랑스의 원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프랑크 왕국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크 왕국은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를 했다. 그다음에 카롤루스 대제라는 사람이 있다. 뭐 이거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아마 공부를 하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 분명히 중세로 들어가면 분열된 시기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게르만족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프랑크 왕국 이따시만큼 크게 차지하면 이거 분열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중세 느낌이랑 뭔가 다른데 중세 느낌 그런 거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면은 이 프랑크 왕국이 잘 나가나 싶었는데 이 유명한 까롤루스 대제, 아마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샤를마뉴라고 배웠을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샤를마뉴라고 배웠는데 요새 교과서에는 까롤루스 대제라고 하네요. 그 까롤루스 대제 사후에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게 됩니다. 프랑크 왕국이 이렇게 서프랑크, 동프랑크, 중프랑크로 나뉘어요. 그래서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뭐 원형이 되게 되는데 그거는 뭐 몰라도 되고, 어쨌든지 간에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이 분열된 거에 엎치는 덮친 격으로 노르만족이 침입합니다. 노르만족 잘 모르겠으면은 바이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이미지 우리 갖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북쪽에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정부도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민족들이 여기저기 배를 타고 막 쳐들어오니까 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네 동네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뭉쳐 살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봉건제고 장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원이 뭐냐면 이게 동네예요. 한 개의 동네. 한 개의 동네에
가운데 이 동네를 다스리는 영주가 살고 있는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이 있고, 백성들은 뭐 영주의 땅을 경작하면서 이 영주가 이만큼을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네별로 장원이라는 게 성립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시기에, 중세 시기에는 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게 하나로 강력하게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가운데 자기 땅을 다스리고, 여기 전부 다가 한 나라가 전부 다 개념적으로 왕의 땅이긴 하지만 왕이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거는 왕의 직영지만 있고, 그 옆에 있는 곳에는 다 군데군데 장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네별로 나누어져서 다스리게 된다. 이런 게 바로 중세의 장원이고, 장원을 바탕으로 중세의 봉건제가 성립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가 멸망하고 프랑크 왕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프랑크 왕국이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분열되면서부터 우리의 머릿속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라랑 역사가 1대1로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중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 중세는 나라랑 역사가 매치되는 게 아니라 지방별로 장원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중세 봉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영화 겨울왕국을 보면은 엘사가 나와요. 근데 엘사가 그 영화 배경에서 보면은 여왕이잖아요. 퀸. 근데 엘사 나라 보면은 이게 엘사가 다스리는 왕국 에렌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엄청 큰데 엘사가 여왕인데 다스리는 나라가 꼴랑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왕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도가 엘사가 다스리는 장원이고, 사실 엘사는 뭐 에렌델이라고 하는 장원의 영주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우리가 중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가 봉건사회라는 점을 이해한다 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세 봉건사회, 찐 중세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아까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지방 분권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왕이 가운데 있지만 여기 전체가 왕의 나라긴 하지만 왕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는 장원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 같은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를 각각의 영주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왕권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으로 집권되어 있지 못하고 지방으로 권력이 나눠져 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가 이 장원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영주의 성이 당연히 가운데 있다시만하게 크게 있겠죠. 근데 영주의 성 바로 옆에 있는 거 이거 뭐냐? 교회예요.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크리스트교가 중심이 되었다. 로마에서 세계 종교로 뻗어나가기 시작했던 크리스트교가 중세를 넘어오게 되면 중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사상이 되었다. 그래서 중세는 굉장히 크리스트교 중심이 되었다. 왕이 약하니까 반대로 종교나 교황은 강력했던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세의 두 가지 특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일 왕조, 그리고 어떤 나라의 무슨 왕, 이 왕은 무엇을 했어, 이런 식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네별로 쪼개져서 여기도 장원, 여기도 장원, 여기도 장원, 여기도 장원, 여기도 장원, 장원 옆에 장원, 장원 옆에 장원, 영주 옆에 영주, 영주 옆에 영주, 이런 역사의 모습이 머릿속에 안 그려져서 유럽 중세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 게, 고대랑 다르게 프랑크 왕국 분열 이후에 시작되는 찐 중세 때는 봉건제라는 게 시작되는데, 이 봉건제의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지방 분권적이다. 그리고 이때는 크리스트교가 지배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였다 라고 하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면 중세의 이미지를 조금 가져가기가 편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정리하지 못했던 뭔가 알 수 없는 어지러운 세계,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미지를 가져가기가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중세가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런 느낌의 중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일의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세 봉건제가 근대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중세 봉건제의 두 가지 특징인 지방 분권과 크리스트교 중심이란 것들을 없애나가면서 뭔가 여기 부분에 이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의 변화가 오면서 근대가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후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은 전부 다 지방 분권을 없애는 데 관련이 있거나 크리스트교 중심이 아닌 데에 관련이 있습니다.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배경지식할 때 배웠던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뭐냐면은 결국에 교황이 주도해서 기독교 세계랑 이슬람 세계가 싸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패해요. 그러니까 종교전쟁이 실패해. 종교전쟁이 실패하면 종교전쟁을 이끌었던 교황의 권력, 크리스트교의 세력은 당연히 약해지겠고, 반면에 그거에 상대적으로 아까 약했던, 지방 분권이기 때문에 약했던 왕의 권력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배우는데, 왜 그때 배우냐면 십자군 전쟁이 중세 봉건제의 두 가지 특징을 없애버리고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을 배우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그래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다음 볼게요. 이때 또 배우는 게 우리 아까 배웠던 흑사병. 근데 흑사병이 그냥 코로나처럼 여러 명 막 병 나서 사람들 죽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흑사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으면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농사 지을 사람이. 원래 장원에 보면은 여기 장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버리면은 장원에서 누가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원이 붕괴되는 거예요. 장원이 붕괴된다는 건 뭐야? 장원은 원래 지방 분권적으로 동네별로 있어서 왕권을 약화시키고 지방의 권력이 나누어져 있는 중세의 중요한 특징인데, 그 장원이 흑사병 때문에 붕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사병 역시 중세를 끝내고 근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사병을 이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장원이 붕괴하게 된다. 중세가 끝나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렌체, 베네치아 이런 도시들 있잖아요. 도시. 이런 것들도 이제 자유로운 도시인데 영주가 다스리지 않고 그런 자유로운 도시의 등장 역시 장원의 붕괴를 가속화시킨다. 뭐 이런 것들도 그냥 곁다리로 플러스로 그냥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세 번째, 중세 국가가 지방 분권적이라면 이제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띈 국가들도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를 지나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대표적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슬슬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뭐 대표적으로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교랑 싸우면서 중앙 집권 국가를 형성했고, 프랑스랑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중앙 집권 국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때 등장하는 게 잔다르크. 그러니까 프랑스랑 영국이 1대1로 이제 나라 대 나라로, 장원 대 장원이 아니라 영주 대 영주가 아니라 나라 대 나라로 붙으면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가 형성되어 가는데, 그때 프랑스 쪽에 등장했던 유명한 사람이 뭐 잔다르크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은 처음에 개념 잡는 데는 뭐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아까 모나리자, 미켈란젤로 이런 거 했던 게 르네상스인데, 그게 이때 등장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쁜 미술품이 제작된 시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게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 세 가지의 그림은 미의 새 여신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 이거는 고대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중세 때 그린 그림이야. 그리고 이거는 르네상스 때 그린 그림이에요. 보게 되면은 고대 어때요? 되게 굉장히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중세로 넘어가게 되면 기독교 중심이라고 해서 크리스트교 중심.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엄격한 그런, 옷도 여기는 다 벗었는데 얘는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그죠? 되게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크리스트교 중심의 중세 사회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엄격한. 그런데 이게 르네상스로 넘어오게 되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르네상스로 넘어오게 되면 다시 고대랑 비슷한 시기에 된다. 고대의 미의 의식이 부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면 옷도 막 시스루 이런 거 입고 있잖아요. 얘랑 비교가 안 되지.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개념들이 계속해서 이 중세 봉건제의 두 가지 특징들을 계속해서 건드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시기에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 시기에 있었던 뭐 십자군, 흑사병, 뭐 르네상스 이런 걸 우리가 여태까지 어느 동네 어느 시기에 껴있는지 몰랐던 이유는, 역사가 고대, 중세, 중세의 변화, 그리고 근대로 넘어간다는 이 흐름을 몰랐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낄 줄을 몰랐던 거지,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아예 몰랐던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 르네상스 이후에는 종교 개혁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내용은 잘 몰라도 돼. 근데 종교 개혁이라는 이름만 들어봐도 옛날에 중세 시대 때는 크리스트교 중심이어서 감히 뭐 종교를 어떻게 개혁해요? 종교가 우리 삶의 중심인데. 근데 이제는 심지어 크리스트교 기독교를 개혁하는 데까지 이르렀구나 라고 하는 내용들. 당연히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흐름에 끼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개신교가 시작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신앙로 개척. 이제 뭐 콜럼버스 이런 사람, 마젤란 이런 사람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것도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데 나와요. 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데 나올 거라고 유추를 할 수 있냐면 동네별로 조그만 장원이나 그런 영지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신항로 왔다 갔다 하고 막 지구 한 바퀴 뺑 돌고 이런 항로를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엘사가 다스리고 있는 에렌델이라고 하는 장원을 봐. 그 엘사가 물론 만화에서는 막 마법을 하지만 그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많은 곳을 막 항해할 수 있는 곳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등장을 해야지만 이 정도의 항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항해들을 지원했던 게 아까 우리가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했다고 말했던 이쪽 지역에 있는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가 제일 먼저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거에 발맞춰서 신항로 개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가 진짜 끝나는 거예요. 중세가 이제 진짜 끝나서 뭐가 등장하냐? 이제 절대 왕정. 아까 중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야? 지방 분권적이고 왕권이 약하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야. 왕권이 강한 거지. 그래서 저 왕권이 얼마나 세냐? 절대적으로 세다. 그래서 절대 왕정까지 등장해버리면 중세가 끝나는 거야. 아까 우리가 처음에 배경 지식 공유할 때 있었던 뭐 엘리자베스 1세, 루이 14세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뭐 프로이센,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있는 뭐 절대 왕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절대 왕정이라는 것 자체가 중세의 완전 끝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근대의 시작 사이에 걸쳐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대 왕정이 등장하면 이제 중세가 완전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세.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처음에 고대 국가가 있고 이 고대 국가들은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본격적인 중세 봉건제의 특징을 띠게 됐는데 그 중세 봉건제의 특징은 지방 분권적이고 크리스트교 중심이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십자군, 흑사병, 중앙집권 국가의 등장,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항로 개척, 절대 왕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타일의 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근대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근대 볼게. 근대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국가라 그랬으니까 좀 편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과거의 국가들이랑 과거 역사 시대에 등장했던 고대 그리스, 알렉산드로스 제국, 로마 제국, 뭐 프랑크 왕국 이런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가 뭔지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기 좀 더 편합니다. 이 가장 큰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이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대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다. 그러면은 자본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에서 만나야 되는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자본주의 사회는 산업혁명,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근대로 넘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개념이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뭐 이런 산업혁명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근대에 넘어오면 산업혁명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시민혁명입니다. 이 시민혁명이 우리가 아까 막 뭔가 혁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개념들이 바로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시민혁명을 했다는 모범 국가들이 영국, 미국, 프랑스. 그래서 뭐 영국 시민혁명, 미국의 뭐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프랑스 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뭐 당조대에서 왕의 목을 뭐 자르고 뭐 공포정치 이런 거 하고 이런 게 다 시민혁명에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근대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의 한 과정, 하나의 이벤트였으니까. 우리는 근대에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영국이라는 나라도 등장하고 미국도 등장하고 프랑스도 등장하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르네상스, 뭐 신항로 개척,
뭐 이런 거 할 때는 나락에 별로 접근을 안 해서 뭔가 잘 몰랐는데 이때 등장해버리면 이때 근대로 넘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하면서 세 번째로 나폴레옹도 배웠었는데 프랑스 혁명의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나폴레옹인데 이 나폴레옹 덕분에 프랑스 혁명의 이념과 그 다음에 뭐 민주주의를 하는 자유주의, 그 다음에 각각의 민족의 그런 중심이 되는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유럽으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덕분 바다 건너 미국, 라틴 아메리카까지 전파가 돼요. 이 나폴레옹 덕분에 점점 더 이런 이념들이 전파가 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대 국가를 낳게 되는 그러한 배경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근대 국가들이 그러면은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시민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자본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해 나가는 유럽의 근대 국가들이 아름답게 세계사를 구성해 나갔느냐 라고 하면 아니란 거예요. 아름답게 가지 못하고 이들은 어디에 빠져드냐, 각각의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까지 해버리는 바로 제국주의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영국 여기저기 문어발로 이렇게 쳐들어간다. 다 이렇게 이권을 자기들이 이권을 한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중국을 이렇게 많은 서양 국가들이 나눠 갖는다. 그리고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이렇게 착취를 한다. 이런 제국주의로 빠져든다. 이런 것도 하나의 흐름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대에 넘어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들이 형성되는데 이 국가들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겪는데 그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아름답게 흘러가지 못하고 이들 선진국은 제국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가 극단까지 나아간 게 무엇이다? 바로 세계 1차, 2차 대전. 그래서 끝없는 참호전이 있었던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뭐 히틀러 이런 사람 등장하고 일본이 핵을 맞았던 2차 세계대전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흐름이 쭉쭉쭉쭉. 그리고 세계대전이 끝나면은 실질적인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공산권인 소련 그리고 자본주의권에 있었던 미국이 대립이 되었던 냉전 체제가 있으면서 역사가 흘러왔고 이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제 현재로 넘어왔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공부를 하면 우리가 고대에서 근대의 역사가 전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대 국가에 왔다가 중세가 등장하는데 그 중세가 변화했어요. 중세가 변화를 해서 근대로 넘어왔죠. 근데 이제 근대에서는 당연히 현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겪어서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되었다. 그런데 이 근대 국가라는 놈들이 제국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그 제국주의가 끝단까지 치닫다 보니까 세계대전이 등장하게 되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냉전체제가 시작되고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현재에 왔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세계사의 흐름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세계사를 공부를 할 때 머릿속에 우리가 하나의 국가가 변하고 그 국가에는 어떤 왕이 있고 그 왕은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를 하듯이 세계사를 접근을 하게 되면 정리를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세 가지의 큰 흐름을 잡아야 되고 각각 고대는 고대 국가 있는 거. 근데는 우리가 아는 국가.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중세는 뭔가 어지러워. 이런 이미지를 갖고 가고 이 안에서 우리가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대 국가 안에 우리 고대 그리스, 그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게 있었는데 분리가 되었다. 로마가 멸망하고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다음에 중세 봉건제라는 걸로 분열이 되었다. 이 분열이 된 시기가 근대로 넘어오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지방 분권적인 특징과 크리스트교 중심의 특징들이 변화해가는 과정들이 십자군 전쟁, 흑사병, 중앙집권 국가,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앙도 개척, 절대왕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중세가 점점 무너져갔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근대로 넘어오게 되고 근대에서는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바탕으로 근대국가가 성립되었다. 그런데 얘네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쳐들어가고 제국주의가 되었고 결국에 극단까지 가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냉전체제를 거쳐 현대로 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키워드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18개라서 이거를 뭐 순서대로 외우거나 이런 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걸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기억할 수 있는 선생님이 틀을 정리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고대, 중세, 근대 이미지를 박아놓고 그 이미지에 우리가 들어봤던 내용들을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치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내용들이 어디 들어가는지 알기 쉽고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르네상스 같은 게 그냥 단순히 이쁜 그림이 아니라 중세 크리스트교적인 사고방식이 무너져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기존에 엄격했던 것들이 아니라 다시 고대처럼 자유로운 분위기가 부활하는 거다. 이거는 중세 크리스트교가 중심의 사고방식이 점점 더 옅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개념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잡아놓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배치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사건들, 각각의 이벤트,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어렴풋이 배경 지식에 있었던 내용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역사를 공부하는데 쉬울 거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어떤 서양사 책을 보더라도 서양사의 통사, 그러니까 고대부터 근대까지 다루고 있는 그런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큰 틀에서는 이러한 흐름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책을 읽었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흐름이 있다. 지금부터 이 얘기들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시작하면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냉전체제까지 막 달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지 사실은 뭐 별거 없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세계사의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역사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사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